그러나 윤석열은 당시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요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이 단독으로 쟁점 법안을 처리하고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연속적으로 의결하고 윤석열 정부의 주요 사업 예산까지 삭감하기에 이르자 국회의원 체포조를 운영하여 윤석열 자신이 소위 반국가 세력이라고 규정한 정치적 반대 세력, 즉 야당 국회의원 등을 체포 및 구금하고 이를 통해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유일한 헌법기관인 국회를 무력화시키고 부정선거 등에 대한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또 다른 헌법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를 무력으로 점거하는 등 국헌문란의 목적으로 군 병력을 동원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기로 마음먹고 마침내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 전국의 비상계엄을 선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그 비상계엄은 위와 같이 엄격한 비상계엄 선포의 요건을 충족시키지도 못하는 위법적인 것이었고 심지어 그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치지도 아니하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도 있었습니다. 아울러 같은 날 23시 23분경 발령된 계엄사령부 포고령에는 헌법상 계엄 해제 요구권이 있는 유일한 국가기관인 국회에 정치활동을 금한다거나 언론과 출판이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등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반하는 위헌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실제 윤석열 등은 2024년 12월 3일 22시 27분경부터 2024년 12월 4일 04시 26분경까지 군 병력과 경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를 봉쇄하고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언론사 등에 대한 단수 조치까지 실시하는 등 구체적인 폭동 행위까지 실행함으로써 내란 범죄를 자행하였습니다. 이러한 내란 행위의 준비와 그 실행 과정에서 위와 같이 내란 행위의 수괴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이 법무부 장관인 피고인에게 지시한 부분을 진술하겠습니다. 우선 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 19시 41분 윤석열은 전화로 피고인을 대통령실로 호출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날 20시 14분 대통령실에 도착한 후 같은 날 20시 27분경부터 20시 36분경까지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 및 국방부 장관 김용현과 함께 비상계엄 조치 상황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같은 날 20시 37분경부터 계엄 선포 직전인 21시 10분경까지는 윤석열로부터 계엄사령부 포고령과 법무부 업무 관련 지시사항이 기재된 지시문건 등을 수령하고 이후 순차 도착한 다른 국무위원들이 윤석열로부터 비상계엄과 관련된 지시사항을 수명하는 것도 지켜보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직전인 2024년 12월 3일 20시 27분경부터 21시 10분경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에서 윤석열은 행안부 장관 이상민에게 언론사 등에 대한 단수 등 지시문건을 교부하였고 국정원장 조태용과 외교부 장관 조태열에게도 각 해당 업무 관련 지시문건을 교부하고 피고인에게 법무부 업무 관련 지시문건을 교부하는 등 구체적인 지시가 이루어졌고 피고인은 위 문건을 수령하고 기타 윤석열의 구두 지시를 메모하는 등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적극적인 태도로 수명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위와 같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관련 지시를 수명한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종사한 내란 중요 임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후 피고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나와 가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내에서 윤석열로부터 수명한 비상계엄 관련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지시사항을 법무부 간부들에게 순차로 하달하였습니다. 우선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3분경 당시 출입국 외국인 정책본부장이었던 배상업에게 전화하여 계엄 발생한 것을 알고 있느냐, 오고 있느냐, 빨리 와라. 계엄사로부터 출국 금지 요청이 들어올 수 있으니 출국 금지팀을 대기시켜라 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배상업은 출국 금지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사무실에서 대기하게 하면서 계엄사에서 출국 금지 요청이 오면 즉시 출국 금지 조치를 진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계엄 포고령 위반자 처단을 위해 출국 금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4분경 역시 가천 법무부 청사로 이동하는 차량 안에서 당시 교전본부장이었던 신용해에게 전화하여 비상계엄 상황 아래에서는 수용 공간 확보가 필요하다. 구치소 등 교정시설의 수용 현황 및 수용 여력을 파악하고 서울구치소 등의 수용 공간을 마련하라는 내용의 지시를 하달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시를 수명한 신용회는 같은 날 23시 25분경 서울구치소장 김문태에게 전화하여 서울구치소 수용 현황을 확인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김문태는 부하 직원들에게 이러한 지시를 순차 재하달하여 서울구치소의 독거실 현황을 정리한 수용 거실 현황이라는 문건을 작성하게 하였습니다. 신용회는 23시 32분경 교정본부 보안과 보안 담당 정희동에게도 전화하여 수도권 지역 교정시설의 추가 수용 가능 인원 파악을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정희동은 비상계엄 대비 포고령 위반자 구금에 따른 수용 인원 조절 방안이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신용회에게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용회는 2024년 12월 4일 00시 33분경부터 진행된 교정본부 과장급 회의에서 비상계엄 관련 구금자들의 수용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하여 가석방 업무를 담당하는 분류심사과장 이민열에게 긴급 가석방과 추가 가석방까지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이를 수명한 이민열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가석방 실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하여 이를 신용회에게 보고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과 비상계엄 포고령 위반자들이 검거되면 이를 수용할 수용 공간의 여력 확인과 수용 공간 확보를 위해 신용회를 비롯한 교정본부에 관련 지시를 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2024년 12월 3일 23시 55분경부터 다음 날인 2024년 12월 4일 00시 10분경까지 이루어진 법무부 간부회의에서 법무부 검찰국 소속인 검찰과장 임세진, 공공형사과장 이병주, 형사기획과장 김태영 등이 있는 자리에서 이들에게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들을 파견해야 하니 검토하라고 지시하였고, 검찰과장 등은 예라고 답하여 이를 수명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위와 같은 법무부 간부회의 시작 직전인 23시 1분경, 23시 13분경 각 검찰총장 심우정에게 연락하였고, 법무부 간부회의 종료 후인 12월 4일 00시 25분경에도 심우정에게 재차 연락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법무부 고위 간부들에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에 따라 설립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를 파견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였습니다. 자, 다음으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용법조는 형법 제123조입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의 일반적인 직무권한과 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정부조직법 제35조에 의할 때 피고인은 법무부 장관으로서 검사 및 검찰 관련 사무를 통할하고 대통령 및 국무총리의 행정 각 부처의 법령에 관한 자문 등 사무를 관장하고 교정, 출입국 관리, 인권 홍보 등에 관한 사무 전반을 총괄하고 검찰총장 등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는 일반적인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우선 피고인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 그중 출입국 본부에 대한 출국 금지 관련 조치 지시에 의한 직권남용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국인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죄수사 목적 등 출국 금지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이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요청 시 출국 금지 사유 등에 대한 검사의 검토 의견서가 첨부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및 그에 따른 포고령 등이 모두 위헌, 위법이므로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 세력이나 계엄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 금지 사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출국 금지 업무 담당자들에게는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을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법무부 출입국 본부 소속 출국 금지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출근하여 대기하면서 계엄사령부의 출국 금지 요청에 대비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출입국 본부 소속 출국 금지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이어 피고인이 교정본부에 대한 수용 공간 확보 관련 지시에 의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의 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이며 위법적인 무효의 것이고, 그에 따라 계엄사령부의 계엄 포고령 또한 명백히 위헌이며 위법한 포고령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포고령을 위반한 소위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체포 및 구금은 위법한 체포와 구금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법무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들의 경우 이러한 위헌, 위법한 포고령 위반자들을 수용하기 위한 교정시설 수용 여력을 확인하고 가석방 가능 인원 등을 파악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따를 의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정본부 소속 공무원들로 하여금 교정시설의 수용 여력 등을 파악하도록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교정본부 소속 담당자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부 소속 검사 등에 대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구상 문건 작성 지시에 의한 직권 남용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상계엄이 해제된 2024년 12월 4일 국무총리 한덕수는 삼청동에 있는 국무총리 공관으로 피고인과 국무조정실장, 대통령 비서실장, 대통령실 안보실장, 민정수석 비서관, 그리고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당대표 등을 불러 비상계엄 이후 전국 현안과 그 대응을 논의하는 속칭 당청대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당시 피고인을 비롯한 위 회의의 참석자들은 비상계엄 합리화 및 정당한 논리 개발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게 되었는데 피고인은 이러한 회의 결과를 업무수첩에 메모하여 나온 다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24년 12월 4일 15시 28분경 법무부 검찰과장 임세진에게 연락하여 입법 독재, 탄핵 소추, 예산 삭감 등의 내용이 기재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검토 문건을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고 이러한 지시를 수명한 임세진은 이를 다시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 안홍준에게 하달하여 피고인의 지시사항이 기재된 비상계엄 정당한 논리 관련 문건을 생산하게 하고 이를 피고인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검찰국, 검찰과 소속 검사 등 공무원의 경우 위법한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정당화하는 논리를 개발하거나 그러한 문건을 작성할 의무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검찰과장 등에게 비상계엄을 정당화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하여 보고할 것을 지시하였는 바 이러한 피고인의 지시는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권한을 남용하여 검찰과 소속 검사들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입니다. 자, 다음으로 피고인 이완규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하에서도 동일하게 피고인이라고만 호칭하겠습니다. 적용법조는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입니다. 자, 먼저 피고인의 지위와 양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피고인은 1990년 제32회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연수원 동기인 윤석열과 사법연수원을 23기로 수료하였고 1994년 서울지방검찰청의 검사로 인간하였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윤석열의 대통령 당선 이후인 2022년 5월 제35대 법제처장으로 취임하였고 2025년 7월 4일 퇴임하였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024년 12월 4일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이루어진 당정대 회의 이후 법무부 장관인 박성재와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은 비상계엄의 합리화 및 정당한 논리 개발의 필요성 등을 공감하게 되었고 같은 날 18시 32분경부터 20시 26분경 사이에 삼청동에 있는 대통령 안가에서 법제처장인 피고인, 법무부 장관 박성재, 행안부 장관 이상민, 대통령실 민정수석 비서관 김주현, 그리고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 등 총 5명의 법조인 출신들이 모여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이러한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의 회동 사실이 언론에 의해서 알려지자 국회에서는 이러한 모임의 당사자들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삼청동 대통령 안가 모임의 성격과 윤석열의 내란 가담 책임 등을 추궁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피고인은 2024년 12월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사한 다음 12월 4일 삼천동 안가 모임은 단순한 저녁 식사 자리였고 그 참석자는 박성재, 이상민, 김주현, 피고인 이렇게 총 4명뿐이었으며 계엄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하지도 아니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월 4일 삼청동 안가 모임의 경우 그 성격이 단순히 지인 간의 사적 모임이 아닌 비상계엄 관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한 공적 성격의 모임에 해당하였고 당시 모임에는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한정화까지 총 5명이 참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위 모임에서 위 5명의 참석자들은 당시 비상계엄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 피고인은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상의 선서를 하고도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결론입니다. 위와 같은 각 범죄 사실들에 대하여 특별검사는 피고인 박성재를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죄, 내란 중요 임무 종사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기소하였고, 피고인 이완규를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기소하게 되었습니다. 네, 기소유지 진술을 마치겠습니다. 네, 그러면